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GS건설입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게임빌, 오늘 상승했죠. 그리고 컴투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나 꾸역꾸역, 꾸역꾸역 전 고점 부근에서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갤럭시아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꼬리가 조금은 달렸지만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0종목, 12종목, 정확히 한 12종목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3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을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게임빌 같은 경우, 그리고 갤럭시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100% 넘었죠. 게임빌은 162%, 게임빌 같은 경우는 162% 수익을 내고 있고, 갤럭시와 모니터리는 10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오이졸딩스도 32% 수익 중이고요. 펄어비스도 32%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 컴투스는 오늘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변곡점에서 잘 매수를 했고요. 대략 한 4%, 4.32% 정확히 4.32%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S건설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주된 이유로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가 여전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센티멘트의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원자재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장재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정치인들의 그런 정책이라던가 혹은 발언 등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론들 혹은 언론들에 대해서 댓글 같은 것도 좀 보고 부동산 카페들을 봐서 이제 관련 글들, 인기 글들, 댓글들을 봐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시장에 조금 더 소극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단 1도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불로소득을 보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이제 랜덤으로 혹은 추첨제 가점제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 하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조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가격 전가를 통해서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이에요.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언제나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는 속성으로 인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까지는 규제가 그다지 많이 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음 정부를 봤을 때에는 이재명이라던가 혹은 윤석열도 이제 주택 공급을 원 없이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들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만 꽤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을 위주로 혹은 무주택자를 위주로 공급을 훨씬 더 많이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실 여기에 따른 이제 센티멘트를 악화, 그러니까 심리상의 악화, 소외된 그런 섹터라는 점이 점차 이제 뜨거운 감자로 저는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택 공급이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은 건설주에 조금씩 관심을 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상 저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건설사,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수주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플랜트 부분에 대한 적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 GS건설에 대한 매력도를 가장 크게 꺾어먹는 이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지난 몇 년간 단 한순간에 흑자도 내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유가의 상승입니다. 유가의 상승. 플랜트 사업은 유가와 완전히 정비랍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산업 부분이 뭐 폐배터리 사업이라던가 혹은 스페인의 이제 수처리 업체가 있죠. 이니마 역시 이제 1.5조 원, 1조 원 이상의 상장 규모를 가지고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이제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공시지가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처리 업체 이제 이니마 같은 경우도 1.5조 원 정도 상장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사업조차 가지고 있는 땅만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베트남은 고성장 신흥국입니다. 따라서 고성장 신흥국의 특징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특히 인플레 시대를 맞이해서 땅값이 조금씩 더 오를 때에는 이에 따른 자산 가치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주택을 지어서 판매가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저는 베트남 사업, GS건설의 베트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상 이 주택 같은 경우는 GS건설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도 올해보다 분양 공급이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라던가 분양 공급만 보더라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이라도 더 완화가 된다면 피해 상승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E 상승 뭐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는 미분양이 거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내년에 이제 이러한 소외감이라던가 센티멘트, 뭐 심리상의 그런 어느 정도의 반등만 있어주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흐름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업 부분이 점차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로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올라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GS 이니마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이런 이런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플랜트 사업이라던가 혹은 수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도 사실상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S건설이 밝히기에는 이 폐배터리 사업을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 그러니까 상업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것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도 지금 짓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든 신산업이 굉장히 좀 지금의 시대 흐름과 굉장히 잘 맞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주가가 내년 대선 정책을 필두로 해서 점차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도 약간 3조 5천억, 3조 5천6백억 정도인데, 일단 베트남의 땅 가치만 1조 원에다가 GS 이나마 가치만 하더라도 1.5조 원 정도, 1조 원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괜찮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외감이 풀린다거나 혹은 실적도 다시금 계단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배터리들을 이제 분류한다거나 혹은 파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니켈이라던가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폐기물까지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신산업이 열리는 거죠.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의 글램코라던가 중국의 거린메이처럼 이러한 사업까지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서 나오게 된다면 꽤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 특히 2022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이미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2023년부터는 상업화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가의 특성상 보통 1년 정도 앞당겨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조금씩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GS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GS건설의 플랜트 사업 부분, 주택 사업 부분, 폐배터리, 데이터 센터, 수처리, 이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